은퇴를 위해서 매달 기계적으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네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그 월스트리트의 규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안전한 펀드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고위험 우주 개척기업 주식을 강제로 매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심지어 상장한 지 불과 보름밖에 안 된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 기존에 잘 가지고 있던 다른 우량 주식들을 억지로 내다 팔면서까지 그 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약간 구조적인 강제 매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믿기 힘든 시나리오가 2026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 최신 분석 보고서, SEC 제출 서류, 그리고 각종 금융 매체 기사들을 바탕으로 2026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최대 이벤트인 스페이스X 상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한 우주산업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소 우주 산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도 절대 오늘 심층 분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묵묵히 모아가고 있는 은퇴 계좌, 패시브 ETF들이 이 거대한 규칙 변화의 한가운데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단순한 초대형 기업 공개를 넘어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자금을 분배하는 규칙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에 의해 어떻게 제작성되고 있는지 낱낱이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2026년 중반 IPO 예상 기업 가치가 무려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 선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예상 매출 240억 달러 대비 60배가 넘는 멀티플인데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고 위성 인터넷을 파는 제조업체에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매긴다는 건 기존 모델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기저에는 지난 2020년 2월에 단행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있거든요. 아, XAI 합병권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스페이스X에 무려 1.25조 달러 규모로 합병시켰잖아요. 네. 이건 더 이상 우주 택배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명확한 지구의 전력망을 아예 벗어나서 우주 궤도에 초거대 스페이스 AI 서버펌을 구축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 선언으로 읽혀야 하거든요. 와, 스페이스 AI 서버팜이라니 비유가 참신한데요. 그럼 월스트리트가 이 궤도 인프라에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유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최근 분석 보고서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현재 테크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다름 아닌 전력 고갈입니다. 아, AI 돌리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렇죠.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한 AI 모델들이 경쟁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지구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소모하는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잖아요. 2030년경에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1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전력량이요. 오, 심각하네요. 지상에서는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려면 발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망을 깔아야 하는데 여기엔 수십 년의 시간과 엄청난 환경 규제가 뒤따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자신들이 쏘아올린 궤도 위성망인 스타링크랑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결합해서 이 문제를 통째로 우회하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대기권 밖 우주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면 지상에서 겪는 거의 모든 제약이 사라지거든요. 날씨나 밤낮 구애 없이 24시간 내내 100% 효율의 순수한 태양열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아, 우주니까 구름 낄 일도 없고 밤도 없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위성 간 레이저 광통신 기술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지구 전력망의 엄격한 규제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한계를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가 스페이스X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산업주가 아니라 초고속 성장 기술 독점 기업으로 평가하는 핵심 원동력이죠. 그래서 1.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가치를 매기는 거고요. 결국 에너지 위기에 처한 AI 산업의 유일한 탈출구가 우주에 있다고 보는 거네요. 이렇게 스페이스X가 궤도 경제의 룰브레이커로 자리 잡을 거란 확신이 커지면서 상장 전부터 기관이랑 개인 자금들이 지분을 미리 확보하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난리도 아니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015년에 스페이스X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었잖아요. 상장 시 이 지분 가치가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숨겨진 거대 자산으로 재평가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거기다 에코스타라는 통신 기업은 주파수 자산을 넘기는 대가로 스페이스X 주식을 받았는데 그 소식 알려진 직후에 시가총액이 400%나 폭등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은 이런 대체 방식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상장 전 가치를 자신들의 장부에 반영하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비상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데스티니 테크백이나 ERS 슈얼즈 크로스오버, 또 아크벤처 펀드 같은 상장 전 우회 투자 펀드들로 무섭게 자금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포모 현상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DYG 같은 펀드들은 현재 펀드가 보유한 실제 자산 가치인 NAV 대비 최대 200%나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요? 오. 네, 100달러치 가치를 간접적으로 가지는 곳 300달러를 지불하는 셈인데 이거 그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상장 후에 진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이 프리미엄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로 그 현상을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소성 프리미엄이요? 네네. 상장 전에는 스페이스X 주식이 벤처 캐피탈이나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되잖아요. 일반 대중에게는 창구가 완전히 닫혀 있고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펀드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스페이스X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아, 상장 전에만 작용하는 시한부 프리미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유동성 역학을 반드시 계산해야 해요. 2026년 중반에 실제 IPO가 진행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HTS 켜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우회 펀드들이 독점하던 시소성이라는 무기는 그 즉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스페이스X 자체의 주가가 우상향하더라도 펀드에 끼어 있던 200% 프리미엄이 붕괴해버리면 펀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산 가치는 오르는데 펀드 가치는 폭락할 수 있다. 와, 이 무서운 인과관계를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상장 전 펀드들의 리스크도 문제지만 이번 딥다이브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네, 룰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조건으로 나스닥과 S&P 500 측에 요구하고 있는 전례 없는 지수 편입 규칙 변경권이죠. 원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직후에 12개월 정도 주가 변동성을 지켜보잖아요.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보통의 규정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상장 후 단 15일 만에 대형 지수에 강제 편입시켜달라는 패스트트랙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 들어보죠. 마치 유명한 VIP가 클럽의 긴 대기줄을 무시하고 프리패스로 쑥 들어오는데 클럽 기도가 이미 안에 있던 일반 손님들한테 저 VIP에게 무조건 술 한 잔씩 사줘라 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평소 패시브 ETF 투자를 자동 식단 구독 서비스에 비유해봐도 똑같아요. 균형 잡힌 S&P 500 식단에 따라 매달 채소와 단백질을 배달받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스페이스X라는 10,000칼로리짜리 초거대 특제 케이크가 식단에 강제 추가된다는 거죠. 당장 냉장고에 있는 건강한 채소들을 버리고 억지로 그 케이크를 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패시브 펀드가 직면한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나스닥이 제안한 15일 패스트트랙도 문제지만 유동주식 수 승수라는 극도로 기형적인 제도가 진짜 패닉을 부르고 있거든요. 유동주식 수 승수요? 그게 뭔가요?
일론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경영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의 단 5%만 시장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95%는 내부자 물량으로 꽁꽁 묶어둘 텐데요. 원래 지수 추종 ETF들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주식, 그러니까 그 5% 유동주식 비율에 맞춰서 매수 비중을 계산하잖아요. 시총이 아무리 커도 유통량이 적으면 펀드가 사야 할 물량도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기존 룰대로라면 그게 맞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요구하는 유동주식수 승수 제도는 이 5% 물량에 인위적인 승수를 곱해서 마치 시장의 20%나 30%의 주식이 대량으로 풀려 있는 것처럼 장부를 강제로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은 5%뿐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이 20% 풀린 것처럼 계산된 그 엄청난 물량을 상장 15일 만에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덱스 산출기관 입장에서는 워낙 초대형 기업이다 보니 펀드의 추적 오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런 편법을 동원하려는 건데요. 아니, 극단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서 SPY나 QQQ 같은 거대 ETF들의 매수세가 묵묵적으로 쏟아지면 주가는 상상 이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양측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수의 정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시장의 합리적 가격 발견 과정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비판하거든요. 결국 내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엑시트 유동성을 제공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평범한 은퇴자금 투자자들의 자본이 그들의 주식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사주는 합법적인 설거지 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금 흐름을 봐야죠. 이 거대한 강제 매수가 ETF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SPY, VOO 같은 대형 패시브 ETF나 우주 테마 ETF에는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날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지각 변동이 예측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집중도의 극심한 심화입니다. 지금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쏠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S&P 500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이미 30%가 넘는데 스페이스X가 가세하면 이 소수 종목 비중이 50%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와, 50%요? 네, 이른바 궤도경제 시대로 재편되면서 분산 투자라는 인덱스 펀드의 본질적인 안전망 기능이 사실상 무너지고 거대 기술주 레버리지 상품처럼 변질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아까 그 케이크 비유처럼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겠네요. 누군가는 팔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ETF 내에서 스페이스X를 담기 위해 기존 방산 대장주인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의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주 테마 펀드 내부의 유동성 흡수 현상입니다. 유동성 흡수요. 우주 테마 펀드들이 기존에 담고 있던 작은 기업들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동안 스페이스X 빈자리를 대신하려고 로켓랩 같은 소형 뉴스페이스 기업들을 많이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그 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릴 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소형 기업 주식들을 대량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아, 로켓랩 같은 작은 기업들은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피를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밝은 별이 탄생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승자 독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뭡니까? 평범한 패시브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리스크 같은 건가요? 네, 스페이스X의 비전 자체가 S&P 500의 일반 상장사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기업의 최종 목표는 화성 이주와 스타쉽 개발이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의 오랜 꿈이죠. 로켓이 폭발할 때마다 수십억 달러가 날아가고 화성 탐사가 지연되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예전엔 벤처 캐피탈이 이 리스크를 졌지만 이제는 지수에 포함되면서 평범한 은퇴자금 투자자들이 화성 탐사라는 초고도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안정적인 노후를 원했던 분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화성행 티켓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2026년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궤도 인프라, AI 복합체가 공공시장에 진입하면서 미국 ETF 생태계와 인덱스 규칙 자체를 재설계하는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듣고 나니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거대한 민간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 회수와 유동성을 위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월스트리트의 지수 편입 규칙마저 입맛대로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은퇴 자금과 패시브 ETF 시장의 룰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평범한 투자자들의 자본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변화하는 자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 궤도를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